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행정학 총론의 마지막 행정 이념입니다. 이 행정 이념 끝나고 정책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 행정에는 다양한 사고가 존재한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행정 이념이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거든요. 그럼 이제 가치라는 개념이 있으면 반대편에 사실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번 가치 판단. 정치는 가치 판단의 문제죠. 2번. 그리고 가치의 문제는 목표. 이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은 가치와 긴밀히 결합됐다는 얘기고, 4번은 뭐예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바로 행태주의, 과학주의의 특징이죠. 자, 문제 3번. 자,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과정설, 실체설 구분이죠. 과정설, 실체설. 그래서 실체설은 사회 자체가, 국가나 사회 자체가 이제 그 하나의 독자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유기체라고 보는 거고, 2번 과정설은 사익 간 타협의 조정의 결과가 공익이라는 거죠. 3번 실체설은 이제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이제 공동체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이제 과정설에 의하면 이제 사익 간 타협 조정의 결과인데, 타협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5번 실체설은 공동체주의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 실체설이 과거 군국주의, 전체주의의 도구였었죠. 그래서 이 공익 결정이 다수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이제 독재, 권위주의, 이제 전체주의의 도구로 쓰였다라는 점. 자, 문제 5번이요. 롤즈의 정의론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롤즈의 정의론. 그래서 이제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이 있죠. 1원칙, 2원칙 내용.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원초적 상태, 오리지널 포지션. 여기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은 무죄 배일에 가려져 있죠. 2번에 이제 정의의 제1원리,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 얘기고, 3번에 제2원리는 이제 공정한 기회균등하고 차등의 원리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차등의 원리, 맥시민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 기회균등 또는 공정한 기회균등인데, 자, 5번이 틀렸는데 원리들 간에 충돌이 생길 때는 1원리하고 2원리 간에 충돌이 생길 때는 1원리를, 그 다음에 2원리 내에서 차별의 원칙하고 기회균등이 충돌할 때는 기회균등을 해서 틀렸죠. 5번이 차등하고 기회균등이 충돌할 때는 기회균등이 우선시 돼요. 뭐 문제 7번은 뭐 답은 뻔하죠. 뭐 사회적 형평이고, 신행정학 하면 무조건 흑인 폭동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 형평입니다. 자, 9번 행정의 대외적인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민주성. 이런 민주성하고 좀 반대적인 의미에 있는 개념이 바로 효율성이죠. 효율성.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데모크라시. 공무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윤리, 책임, 참여, 뭐 그리고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이런 것들. 하지만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 얘기잖아요. 민주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효율성.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 또는 비용분의 효과,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사이몬이 효율성을, 이제 능률을, 사이몬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능률은요, 기계적 능률이 있고 사회적 능률이 있잖아요. 이 사이몬이 이 기계적 능률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 정확하게 수치화, 계량화돼서 이제 능률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대차대조표적 능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요. 이제 사이몬이 기계적 능률을 대차대조표적인 능률이라 하면서 이제 대차대조표에는 대변과 차변이 정확한 수량으로, 수치로 기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사회적 능률은 이제 디목이 주장한 건 맞죠. 사회적 능률 디목이 주장한 건 맞는데,
이제 신행정론이 아니죠. 신행정론이 통치기능설이죠. D목의 통치기능설에서 강조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D급번에 이제 효율은 비용분의 효과잖아요. 비용분의 효과. 그래서 비용 투입분의 산출 또는 비용분의 효과. 그래서 그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것은 효과성이죠.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비용을 따지지 않는 것은 효과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을번에 어떤 행위가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 얘는 합리성이죠. 효율성이 아니고 합리성.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의 효율성은 파레토 최적 자원 배분의 효율이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전부 맞는 거는 기역하고 미음만 맞아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이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합리성을 실질적 합리성하고 절차적 합리성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이 현실의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 합리성, 즉 내용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합리성.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선택의 절차, 과정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 과정을 거쳤느냐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 과정의 산물일 때는 절차적 합리성입니다. 15번 가외성인데, 가외성을 처음 주장한 학자는 란다우죠. 그래서 권력 분립, 뭐 연방 국가 이런 것들, 양원제, 가외성의 예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가외성은 안전성, 정보 체계의 신뢰성,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가외적인 설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만 저장하기보다는 똑같은 A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웹하드에도 여러 군데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가 망실 또는 깨졌을 때 이제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은 요구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외성이 많아지면 안정성과 신뢰성은 높아지는데 단위들 간에 충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충돌 가능성은 발생해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만 맞습니다. 17번. 자, 정부의 역할과 방향 기준 항목, 이 중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건데 1번은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죠. 정당성. 국민의 동의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고, 4번의 공평성, 형평성.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는 결국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2번, 이런 국민들의 요구나 사회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요거는 대응이라고 돼 있죠. 대응성이라 그래요. 영어로 이제 responsiveness. 이게 대응성입니다. 생산성은 효율성을 말해요. 효율성. 투입분의 산출 또는 비용분의 효과. 자, 이렇게 해서 행정 이념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이제부터는 이제 정책학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학. 자, 그래서 60페이지 1번부터 보실게요. 60페이지 1번. 자,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죠. 정책은 동그라미 1번. 자, 모든 정책은요, 그 정책이 만들어지면 수혜 집단이 있고 비용 부담 집단이 있죠. 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정된 가치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나눠줘요. 그래서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이게 이제 바로 정책의 부분 이익 선택성이라 그래요. 또는 이제 가치 배분성이라 그러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정책에서 정치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자, 정책은 내용적으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근데 어떤 수단이 채택이 돼야 돼요?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바로 이제 타당한 인과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정책 대안의 선택 기준 사이에는 갈등이, 예를 들어 뭐 능률성 기준하고 형평성 기준이 충돌이 되죠. 그래서 다 맞는 거고, 옳지 않은 거는 모든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정책 의제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얘기고. 자, 3번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정책의 유형과 사례 연결인데, 정책 유형과 사례 연결이요. 그래서 추출 정책은 뭐 여러분, 추출 정책은 알몬드와 포일이 주장하는 건데 인적 물적 자원을 뽑아내는 정책이죠. 근데 이제 부실 기업을 강제로 구조 조정한다. 이거는 추출 정책이라기보다는 로이가 말하는 규제 정책에 가깝겠죠. 그다음에 노령연금. 요거는 상징 정책이 아니죠. 상징 정책은 정치 체제 이미지 좋게 하는 뭐 국경일 행사 뭐 이런 것들. 노령연금은 재분배 정책이겠지. 최저임금 규제 정책 맞죠? 정부 조직 개편, 구성 정책 맞고, 신공항 건설, SOC 건설, 배분 정책 맞죠? 분배 정책.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도 배분 정책이에요. 분배 정책.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 리을, 미음만 맞아요. 디귿, 리을, 미음. 4번. 자, 문제 5번. 자, 학자들이 정책 유형을 분류하는데 알몬드와 포일이 분류한 게 뭐예요? 배분 규제는 로이 거하고 똑같고, 여기 이제 추가를 하죠. 추출하고 상징을. 그래서 답은 3번만 맞습니다. 하여튼 뭐 정책 그 유형 분류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이론서를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서 세세하게 잘 풀어보세요. 자, 62페이지에 7번 보겠습니다. 자, 정책 네트워크 이론인데, 정책 네트워크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위 체제, 철의 삼각,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공동체,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 잘 나옵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1번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대두 배경은 부분화, 뭐 전문화. 그 다음에 2번 아이언 트라이앵글. 하위 정부죠. 그러니까 세 개의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다소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3번의 이슈 네트워크는 굉장히 리버럴하고 자유주의적인 행위자들의 이제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맞고요. 이 4번은 좀 알아만 두세요. 이제 종래 이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이 계급 엘리트 이론, 뭐 또는 다원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국가 중심에 초점을 둬서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엘리트 이론, 또는 조합주의, 또 이제 사회 이익 집단에 초점을 둬서 이제 그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다원주의,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논리를 여기서는 극복을 하고 있어요.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조합주의든 엘리트주의든 뭐 다원주의든 이거와는 상관없이 이제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유형 중 하위 정부에 대한 건데, 하위 정부는 이슈 네트워크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율적이죠. 안정적이고 자율적입니다. 세 개의 행위자. 또 하위 정부라는 네트워크, 철의 삼각에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가 없죠.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안정성은 높고요. 그 다음에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하위 정부가 1960년대까지 미국의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이 미국 사회가 민주화, 자유주의화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폭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하위 정부가 붕괴되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슈 네트워크라고 보죠. 그래서 4번의 해클로는 이익 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하위 정부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봐요. 3번이 틀렸는데요. 하위 정부는요, 이 배분 정책에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통치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별로 기울이지 않는 일반적인 국가 활동, 배분 정책 있죠. 이런 거에서 이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또 해당 정부 관료 조직, 또 이익 집단, 이들이 이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당 분야의 정책을 뚝딱 결정한다는, 그래서 재분배 정책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별로 일반 대중이나 통치권자의 관심이 적은 배분 정책에서 이제 설명력이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학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봤고요. 자, 정책학 2장 64페이지. 자, 정책 의제 설정론입니다. 1번. 정책 의제 설정의 유형은 크게 주도 집단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뉘죠.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내부 접근형은 주도자가 둘입니다. 관료들이거나 정부 내에 있는 관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최고 정책 결정권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외부 집단. 그래서 내부 접근형은 행정 관료가 주도하는 경우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동원형은 후진국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정부 의제를 한 후에 이제 공중의제화가 이루어지죠. 공중의제화가. 그러니까 동원형은 특징이 바로 어떻게 돼버려요?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로 되고 이제 의제화가 이루어진 후에 공중의제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외부 주도형은 이익 집단이 발달한 선진국 유형이고 동원형은 5번에 후진국 유형이죠. 3번에 내부 접근형은 특징이 뭐예요? 사회 문제가 다이렉트로 정부 의제로 된 다음에 공중의제화 되는 게 최대한 차단되죠. 차단. 그래서 PR을 통해서 공중의제화 되는 거는 동원형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려요. 자, 3번 보시면 킹던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게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도 하고 정책 창이론이라고 그러죠. 창문. 그래서 이제 몇 개의 흐름? 3개의 흐름 꼭 기억하세요. 3개. 문제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래서 1번 이제 3가지 흐름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정책의 창문이 열리면 이제 정책 변동이나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3번이 틀렸는데요. 이 정책 창문은요, 한 번 열리면 계속 오랫동안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책 창문이라는 게 결국 뭐냐, 기회거든요. 근데 기회는 순간적이잖아요. 그 기회가 계속 뭐 제공이 된다. 그러면 뭐 베리베리 해피한데, 그래서 정책 창문은 한 번 열리면 이제 상당 기간 계속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금방 닫혀요. 그래서 이제 열리자마자 잽싸게 행동을 해야 돼. 자, 이렇게 보시고 5번 갑시다. 그리고 이제 정책 의제는 선택적으로 설정이 되죠. 모든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4가지예요.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은 자, 기흑번이죠. 기흑번. 주의 집중 능력의 한계.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제 이론, 투입 산출 모형이죠. 게이트키퍼가 체제의 문지기가 사회 문제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사회 문제가 체제로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문제만 이제 게이트키퍼가 이제 허용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뭐 다원주의, 자유주의죠. 이익 집단 대중들. 그다음 마지막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이죠. 엘리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래서 순서적으로 연결하면 그냥 A는 기역, B는 니은, C는 디귿, 그 다음에 D가 리을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엘리트 이론 가운데 이제 가장 유명한 이론이 무의사결정론이죠. 무의사결정. 신엘리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하지 않은 건데,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 지배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엘리트는 엘리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죠.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맞는데 1번 바크라와 바라츠는 맞죠. 무의사결정 주장한 잠재 집단의 개념. 그러면 잠재 집단 이론. 잠재적 이익 집단. 요거는 이익 집단론에 놓은 거예요. 이 사회 내에는 이익 있는 곳에는 항상 이익 집단들이 있다 보니까 이익 집단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 집단 개념을 요거는 틀려요.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엘리트론으로 바크라와 바르츠가 주장한 것은 맞지만 잠재 집단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이제 지배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사결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의사결정은 좁은 의미로는 의제설정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정책결정 단계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3번, 4번이요. 3번, 4번이 이게 정책결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무의사결정이고, 5번이 뭡니까? 이게 의제설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애당초 원천봉쇄해버리는. 9번은 뭐 그냥 간단한 겁니다. 신조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주의라는 게 이제 계급별 타협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그리고 국가, 이 3자가 이제 사회적 협약, 요걸 이제 체결하는 건데, 오늘날은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도 한 축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자본의 한 축을. 그래서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 조직들이 국가,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 이걸 설명하는 이론은 신조합주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의 권력 모형,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신배버주의,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신배버주의, 그러니까 베버라는 학자가 국가를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로 봐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베버가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을 계승한 거를 신베버주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국가는 다른 나라와 경제 정책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국가 자신의 이익.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집단론은 벤츄리 트루만이죠. 이제 정치 과정의 핵심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고 관료는 어떤 역할을 해요? 중립적 심판자. 그리고 이제 3번은 뭐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죠. 여기는 국가는 하나의 행위자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의 하나의 행위자. 4번이 틀렸는데, 이슈 네트워크는 하위 정부가 붕괴되면서 등장한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내부와 외부 간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어떤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 온갖 다양한 행위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형성하는. 그래서 4번이요. 국가와 이익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생기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안정적이진 않죠. 불안정적이죠. 그리고 협력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갈등적이에요. 자, 이렇게 보셨고 13번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주도 집단 요인, 두 번째 정치적인 요인, 세 번째 문제 자체와 관련된 요인. 그래서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보세요. 1번 이제 영향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집단이 크고 중요할 때, 이제 주도 집단 요인이죠. 의제화 가능성이 크고, 관리화되고 일상화되는 문제는 의제화되기 쉬워요. 이해가 쉽고 구체적일수록 의제화가 쉬워요. 5번 보세요. 이해관계 집단이 적고 파급 효과가 적으면 의제화 가능성도 작겠죠. 자, 4번 관련 집단 간에 첨예하게 정치 쟁점화된 문제일수록 의제화되기가 쉬워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 계속 갈등이 노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제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책 의제 설정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책 결정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